안녕하세요. 톡설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의 여자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사실 제가 남들보다 여유롭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다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저 역시 저만의 사연은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학구열이 높은 분이셨어서 딸인 저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키셨고 대학까지 보내주셨답니다. 당시에는 평범한 집이면 딸들은 고등학교만 나오는 일도 흔했잖아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학과 선배인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엄청난 부자 부모님을 가진 금수저더라고요. 처음에야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미 자기 소유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재산도 많은 상태였어요. 이미 학교에는 남편이 누구누구의 자식이라고 알려진 상태였죠. 저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랑 2년이 넘게 연애를 하더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급작스레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런 제안에 놀라기도 했고 연애를 길게 하긴 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도 안 했던 터라 얼떨떨했어요. 오빠 집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제 가장 큰 걱정은 그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쉽지 않지만 부딪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가서 저에 대해 설명을 하니 시어머님, 아버님께서 난리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 욕심 있으셨던 저희 시어머니,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다고 하더군요. 좋은 집 딸들 중매자리 다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그냥 대학 후배, 아무것도 없는 집안 딸이 웬 말이냐며 거품을 부시면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합니다. 저는 가운데서 난감해서 남편과 헤어지자고 해봤지만 남편은 저와 꼭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도 우겨댔고 저에게도 우기고 저희 집에도 저랑 결혼을 한다고 선포를 하는 등 그냥 밀어붙이더군요. 결국 고집불통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지고 마셨습니다.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시다가 저를 한번 보자고 하신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이끌고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호화주택이더군요. 거실이 저희 집보다 컸으니 말 다 했죠. 저는 마당 조경들을 구경하느라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 취향대로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도 될까? 저조차도 헷갈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나야 뭐 며느리 욕심 왜 없겠니? 솔직히 말해 네가 썩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하도 우기니 뭐 어쩌겠니? 저는 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험난한 시집살이가 예상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저는 약 20년 동안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답니다. 물론 가족이 되었기에 정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 시어머니 참 제게 모진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안 들고 하찮았고 천박하다고 막말을 많이 하셨지요. 가운데서 남편이 많이 애를 썼고 아버님께서는 저를 금방 인정해서 받아들여 주셨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 정말 우울증이라도 걸렸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7년 전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저에게 마음을 푸셨어요. 제가 아픈 시어머니 지극정성으로 간호해드렸었거든요. 제 모습에 아들 부잣집 장가 못 보낸 한이 풀리셨던 것 같아요.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시집살이 시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버님도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 집에는 저와 남편, 저희 아들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참 허전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땐 늘 눈치 보고 어른들 모시느라 힘들었는데 안 계시니 그건 그것대로 섭섭하더라고요. 한동안 허전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곧 편안한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지요. 시어머님 시중만 들면서 살던 제가 이제는 남편 덕도 좀 보고 마음껏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녀석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지라 저랑 남편 둘이서만 재밌게 몇 년 살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 있던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근처여야 가볼 수나 있지요. 다행히 아들은 급한 위기는 넘겼는데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며칠 후 공항으로 달려나갔어요. 목발을 짚은 아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오토바이는 왜 탔느냐고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친구들이 타길래 호기심에 탄 건데. 그래도 몇 달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래요. 재활만 열심히 받으면 돼요.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더 말해봤자 이미 벌어진 일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일단 아들이 무사하길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오토바이 같은 건 손도 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집에 지내면서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지요. 저는 편하게 지내다가 아들 밥 챙겨주랴, 재활 데려다 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쯤 지나니 이제 멀쩡하게 걷더라고요. 그래도 재활은 몇 달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알아서 병원 다니라 하고 저는 물러났습니다. 몇 달 후 재활을 마친 아들에게 다시 미국으로 안 가냐고 하니 덜컥 이러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요. 결혼하고 한국에서 자리 잡을래요. 저랑 애들 아빠는 난리가 났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캐물었죠. 하던 공부는 어쩌고 한국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며 결혼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어요. 처음 서울 들어올 때만 해도 사귀는 여자 같은 건 없다고 했었거든요. 한국 와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병원 데스크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랑 사귀게 되었어요. 엄청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고 정말 좋은 애예요.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고 마음 결정했어요. 그 친구랑 결혼하고 한국에서 정착할래요. 저희 부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데스크에 일하는 간호조무사라니 황당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며칠 머리 싸매고 누웠답니다. 그제서야 저희 시어머니 마음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남편이 덜컥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싫었을지 알겠더군요. 이래서 사람 일 겪어봐야 안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모질게 반대하시고 결혼해서도 시집살이 시키셨던 것과 달리 저는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결정에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저에게 정말 착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면 시집살이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네, 엄마 생각대로 집도 가난하고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건 신영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허락해 주세요. 네? 저랑 남편은 아들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고 집에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차림새며 화장도 요란하고 말투도 가볍기 짝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자기도 거들겠다면서 들어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것입니다. 저기요, 접시 어디 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접시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를 어머니나 비슷한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저기요라는 말을 들으니 언짢더군요. 그리고 아들을 계속 만져가면서 툭툭 쳐가면서 웃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는 않더군요. 아들 가고 남편과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애가 나는 좀 그래요. 당신 보기엔 어때요? 저희 남편도 제 말뜻 알겠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보고 저기요라고 하질 않나. 민혁이하고 계속 스킨십 하는 것도 그렇고 애가 좀 그러네요. 이 결혼 시켜도 되겠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와인 한 모금 마시고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가 원하면 시켜야지 뭐. 우리 보면 몰라? 그때 눈 뒤집히면 부모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민혁이가 똑똑하니까 잘 알아서 선택했겠지. 여자 보는 눈이 날 닮았으면 알아서 잘 살 거요. 남편의 말에 필씩 웃고 말았었네요.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을 초고속으로 결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둘은 결혼 일정도 엄청 서두르더라고요. 상견례며 약혼식이며 순식간에 치르고 결혼식까지 올린 후 저는 얼결에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10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도 지들끼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는 듯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연락 한 번 없고 잘 찾아오지 않아도 둘이서 알아서 잘 살겠거니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로 했기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두고 사무실도 남편이 구해줬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사업에 소질이 있는지 잘 이끌어 가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알아서 사업도 잘하고 가정도 잘 이끌면서 살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며느리도 오나 했더니 혼자 왔더라고요. 밥을 먹더니 한숨을 계속 쉬고 표정도 어두워서 제가 물었습니다. 민혁아, 너 뭐 일이라도 있니? 사업이 잘 안 돼?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 그랬더니 아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신영이가 요새 날 의심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성질내고 우리 직원 중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걔랑 내 사이를 엄청 의심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집에 온다는 거 그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는 둥 의심하고 아무래도 의부증이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의부증이라니요. 저는 먼저 아들에게 확인을 받았지요. 너 정말 의심받을 짓 한 거 아니지? 한치도 부끄러움 없는 거지? 엄마, 결혼했으면 아내한테 충성하는 거지.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 내가. 그리고 그 여직원은 뭐 내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나랑 얘기도 거의 안 하는 사이야. 아, 진짜 미치겠어. 신영이 때문에 요새 집에 들어가기도 겁나. 저랑 남편은 그날부터 잠을 이루질 못했어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제 맘에 썩 안 드는 며느리감이지만 결혼을 시켜놨더니 일이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곰곰 생각하다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 주로 있다고 하길래 연락을 하고 찾아갔어요. 집에 가자 며느리가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맞더라고요. 웬일이세요, 여긴? 마치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을 하고 물 한 잔 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일단 사안이 사안인지라 차분히 앉아 말을 했습니다. 민혁이가 그러는데 네가 요새 민혁이랑 직원이랑 무슨 사이라고 의심한다며? 내 아들이랑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혁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다 확인했다. 민혁이도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직원들도 그 직원이랑 민혁이는 절대 아니라고 그런다더라. 네가 오해를 좀 풀고 민혁이랑 잘 지내보는 게.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가 발작을 하듯이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긴 뭐가 아니에요? 증거도 다 있구만. 둘이서 맨날 나 몰래 만나고 그렇고 그런 짓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주제에 여긴 왜 와요?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마구 밀어내는 통에 정신없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준 아들 집에서 저는 채 몇 분 앉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며느리는 가는 제 뒤에다 대고 마구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한 지 채 반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머리가 너무도 지끈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한참 좋을 신혼에 왜 그리 쓸데없는 의심을 해서 아들을 괴롭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설마 우리 부부를 속이고 그 직원이라는 애랑 만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증거가 있다는 말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단순 의부증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저는 아들 회사로 가서 둘을 직접 보고 판단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없이 아들 회사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 집과 아들 회사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지라 걸어서 갔어요. 머리도 식힐 겸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걸어가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카페로 들어가려는데 저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그 카페는 아들의 회사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거기서 뭘 하나 하고 봤는데 곧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며느리는 그 남자랑 굉장히 친근한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카페 밖에 숨어서 계속 둘의 동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남겨놨고요. 그러다 갑자기 웬 여자 한 명이 더 들어오더니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합석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직원이라는 며느리가 의심한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여줬던지라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지요. 며느리는 아들과 그 여자를 의심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그 여자를 매우 반갑게 맞이하면서 오래된 친구처럼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며느리는 그 남자에게 기대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지만 들을 수는 없었지요.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더니 이내 각자 흩어져서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들을 보다가 아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장면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단번에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그 직원을 집으로 불러들이더군요. 아들도 함께요. 저희 집으로 온 직원에게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직원도 의아한 듯 봉투를 보고 아들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여기 1억이 들어있다. 우리 말에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자네에게 주지. 아들과 저는 놀래서 남편을 보고 그 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그 사진에는 며느리와 직원 그리고 웬 남자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요. 자네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솔직하게 말해. 이미 다 조사해 놓은 상태니까. 며느리랑 어떤 사이야? 남편이 묻자 그 직원이 순식간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그 직원은 망설이다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신영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아들도 놀랐는지 직원을 보더라고요. 남편은 짐작가는 바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뭘 시켰는지 말해. 말하면 너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그 직원은 계속 봉투를 흘끔거리면서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랑 신영이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그 남자는 신영이 남자친구예요. 이건 전부 신영이가 꾸민 일이에요. 저는 그냥 신영이가 하자는 대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말에 더 말해보라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고 다그쳤어요. 그 여직원은 한번 말이 트이니 술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신영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질투도 심하고 다시 신영이 보고 돌아오라고 계속 그러니까 신영이도 남자친구한테 돌아가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스킨십도 해서 외도를 한 것처럼 꾸며서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아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너무 돈이 급해서 또 신영이가 워낙 친한 사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드러난 전말에 저와 남편, 아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말을 전부 녹음해둔 상태였어요. 그 직원은 덜덜 떨면서도 그 봉투는 가져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나섰습니다. 예, 지금 봉투가 문제니? 한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너희들이 꾸민 수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이건 완전히 사기야. 알았어? 그러자 직원은 상황 파악이 됐는지 냅다 내빼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기이고 며느리라 부르기도 싫은 그 애. 그 애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희는 그 즉시 경찰에 사기 결혼으로 며느리를 고발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에서 저희를 보고 덜덜 떨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저희 아들을 불륜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들 전부 너무도 분통이 터졌어요. 변호사를 고용해 긴 싸움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 위자료도 모두 필요 없으니 아들과 며느리와의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뜻대로 되진 않더군요. 혼인 무효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저희 부부는 너무도 분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되었고 저희 쪽이 승소했습니다. 도리어 그 집에서 저희 쪽에 위자료를 주게 되었지요. 저희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이 말해주는 기록이 있고 저희가 피해자임이 명확하다는 것에 일단 만족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을 잘 추스렸어요. 젊어서 치기로 벌인 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요. 이젠 한국에 미련 없다며 외국으로 다시 나갔어요. 저도 요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그럽니다. 시집살이 겪었던 터라 저는 나쁜 시어머니 안 되려고 너희가 데려오는 아이들 무조건 받으려고 했는데 이젠 아니라고요. 저도 볼 건 보고 반대할 건 하겠다고요. 아들들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씁쓸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